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조항을 일본 자위대 때문에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헌법상의 영토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정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토를 보위한다는 취임 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월호 승선객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더니 휴전선 이남만 한국 영토라는 일본에 끽소리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은 비밀 독립군이었답니다. 자, 여러 소리 말고 이제 어떡할 겁니까? 헌법 수호와 국토 보위 어떻게 할 겁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세련돼 멋있다고 있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안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5사람 회동 오늘 했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청와대에서 내년 예산안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오자회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배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 대치 전국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기타 현안으로 분류하고 야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할 경우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 문제를 이번 회동에서 핵심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가 모두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사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보다 다른 의제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강윤의 오늘이 마치는 6시 전까지 청와대나 각 당의 발표문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금강산 가보죠. 오늘 1차 이산 가족 상봉 마무리됐죠? 네. 1년 8개월 만에 열린 20차 이산 가족 상봉의 1회차 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 북측 96가족과 이들이 찾은 남측 가족 380여 명은 오전에 마지막 상봉 행사를 끝으로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남측의 이산가족은 오후 3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오후 5시쯤 집결지였던 강원도 속초로 돌아옵니다. 모레부터 역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2차 상봉에서는 남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나고 참가자들은 1회차 때와 똑같이 하루 전에 속초에 모이기로 합니다. 네. 서울대 사학계열 교수, 서울대는 국사과 동사과 서양사학과 이렇게 3개 학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학계열 교수 36명도 국정교과서 집필 안 하겠다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역사교육과 교수 36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연구, 자문, 심의 등 일체의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과 힘을 합해서 역사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성찰적인 대안적 역사교재와 참고 자료를 제작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라는 주장은 그 책을 승인한 정부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모순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국사, 동사, 서사 말고 고고미술사학과, 역사교육과도 있었군요. 그러면 5개 학과를 합치면 교수가 36명은 훨씬 넘을 텐데 전원 참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과실치사 해경의 불기소 처분에 4.16 연대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항고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간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고발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4.16 연대 등이 항고했습니다. 4.16 연대와 민간 잠수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양경찰청장과 구조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 것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해경은 민간 잠수사 투입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서 주의감독 의무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지만은 이는 당시 순환구호법과 현장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순환구호법은 조난 현장에서 현장 지휘는 구조본부에 장의해야 하고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순환구호 요원은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4.16 연대 등은 세월호 참사 수습 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경 간부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했다. 이거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의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압수수색까지 했군요. 맞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직 인턴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3년 전직 인턴 황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공단 측이 황 씨의 서류 전형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롯데그룹 요즘 바람잘 날이 없는데 신동빈 동생이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 청년 착취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군요. 예.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롯데 계열사 200여 개 사업체 온라인 채용 공고를 분석해 본 결과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월급이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롯데그룹이 질 낮은 일자리를 무더기로 양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계열사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 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철회하고 고용 안정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5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속, 건설, 학교 등 각계 비정규직 노조들이 이를 비판하면서 다음 달 5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등 10개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9.13 노사정 합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 5만 노동자들이 연합을 할 것이다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 사업실장은 이미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 피크제가 비정규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최저임금 결정 범위 계약과 파견 금지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 추진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몰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11월 14일 5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를 열 예정입니다. 네, 11월 14일. 이건 토요일이군요. 예. 여중생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를 받았었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다시 심리해야 할 상황에 처했군요.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네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46살 A모 씨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검찰이 A씨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15살이던 B모 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시켰고 이후 B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B 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랑이었다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면서 계속해서 이번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여성단체연합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와 비슷한 정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베 사이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부산대의 최모 교수 결국 재판에 넘겨지는군요. 예, 부산지검 형사 3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6월 4일 자신이 진행하던 수업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 개표기 조작으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됐다고 말하고 같은 주장을 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농협조합장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 개표기 오류가 생긴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격을 무시하고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을 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건가요?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들 대거 적발됐군요. 그렇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 20곳과 오염물질 측정을 한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환경측정 대행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점검 때만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가동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가운데는 암을 유발하거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오염물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빈병 보증금 올린다 이 얘기 전하는 것 같은데 주류 업계가 빈병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올리려는 거 그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네요. 맞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빈병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은 소주의 출고 가격이 100원 가까이 오르고 음식점에서는 1,000원까지 인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소비자 대부분은 빈병을 분리수거로 내놓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그 혜택은 중간 유통업체에만 돌아가고 술값 인상에 따른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류산업협회는 빈병 보증금이나 취급 수수료를 둘러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입법 예고안을 내놨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하순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영화 시작 시각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해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맞아요. 극장에 가면 이런 건 참 많죠. 예.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영화관들이 티켓에 쓰여있는 영화 시작 시각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해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은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해서 연간 800여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계 1위인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청년 26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 원씩의 원 정신적 위자료 10,000원을 더해서 각각 101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관객들은 티켓을 받기 전까지는 영화 시작 시각 이후에 광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10분가량 광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길다 싶었는데. 자, 그동안 병 후유증으로 거동이 좀 불편하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했는데 천경자 화백 위작 시비에도 자주 오르고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뿌렸던 천경자 화백이 수개월 전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예. 사망설이 꾸준히 나오던 천경자 화백이 최소 수개월 전에 사망했고 천화백의 딸 이혜선 씨가 지난 여름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천화백의 딸 이 씨가 몇 달 전 미술관에 유골함을 들고 수장고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천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큰딸 이 씨 집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화백은 1998년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뉴욕으로 떠난 뒤 8년여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고 한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날씨 소식 들어보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있는 곳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예, 주말께 비가 좀 오면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중부지방이 상당히 공기 질이 안 좋던데 주말께 비가 오면 좀 거칠 거라고 하네요. 그때까지는 마스크나 호흡기 약하신 분들, 노인들, 어린이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4시 49분 30초입니다. 잠깐 게시판 좀 볼까요? 로니님, 별별짓 다 하는 틈새에 세금 걷기로 이제는 소주값도 올리려고 하는군요. 예, 지금 뭐 주세 올리는 거는 원칙은 정해졌고, 뭐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주종, 맥주, 소주, 위스키, 뭐 이런 걸로 올리느냐,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한다 이 소린데, 아무튼 술값 올린답니다. 여파가 또 상당하겠죠. 근데 기호품, 특히 술이나 담배 가격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라 그러던가요? 가격 저항력이 초기에는 좀 영향을 미치다가도 다시 예전 수준의 소비로 회복되는 경향, 그게 아주 높죠. 2,500원짜리 담배를 거의 100%에 가까운 4,500원으로 올린 게 지난 1월 아닙니까? 1월 1일 말이 꼬이네요. 근데 약 4개월 지나니까 거의 그 전해 소비량이 90%로 회복이 됐고, 9개월 지나서는 완전히 회복됐답니다. 그러니까 2,500원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렸으면 거의 2배니까 상당한 가격 저항이 예상돼서 많이들 끊을 것이다 했는데, 다 그것까지 계산했겠죠. 술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담배나 술에 물리면 소득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런 세금 비중을 높이는 것은 조세의 분배 기능, 자원의 재분배 기능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이 정부는 참 거침이 없군요. 물론 술값을 아주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 이런 말은 있는데, 꼭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음이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강윤 앵커님. 예, 제가 좀 시원찮게 보이시나 봐요들. 목이 조금 예민한 편인가 봐요. 토론회하고 이강윤회 오늘 함께 하는 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해왔고,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3일 연속 210분간 생방송을 했더니 확실히 좀 무리가 가긴 했는데, 앞으로는 주 1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210분. 일단 10월 26일 월요일 날 새누리당 사태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요. 11월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쟁점 토론, 이제 요일이 딱 정해져서 고정 편성이 되는데 120분간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은 최소한 210분을 방송해야 되는 거죠. 국민TV에서. 네, 목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겠습니다. 근데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표가 나고요.
디오님, 오프닝 멘트, 이건 또 뭔 소린지, 이강윤의 오늘 출첵합니다. 그러셨는데, 네. 며칠 전에 일본의 방위청장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 만났고요. 일단 유사시에 북한의 자기들 자위대 진입, 뭐 이런 말 했는데, 관여하겠다 이거죠. 한반도의 유사시에는. 그런데 북한에 가는 거는 뭐 우리 허락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장관이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휴전선 이남만 실질적으로 남한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 아니냐? 휴전선 이북은 한국과는 무관한 곳 아니냐? 그런데 자기들의 안보 이런 것에는 동북아 정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므로 자기들 안보법도 통과되고 해서 북한에 무슨 사태가 생기면 한국의 의사는 물을 필요도 없다. 그건 미국과 자기들이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첫 발표 때는 장관이 일본 방위청장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발표할 때는 일본의 방위청장이 그런 말 했다는 걸 쏙 빼놨었습니다. 그냥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입니다. 협의. 얘기만 하기로 했다. 근데 나중에 일본 측에서 서울에 있는 일본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방위청장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휴전선 이남에만 남한 측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 관련 무엇에 대해서는 남한하고 저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이남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우리 주권의 심각한 침해인 거죠. 그것도 일본의 방위청장이 와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태입니다. 아마 그 뉴스를 접하지 못하셔서 디오님께서 이런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물론 알고 계시겠죠. 모처럼 시간이 되어서 처음부터 청취할 수 있었다. 어제 남기신 거군요. 바짓다 용사님. 이거 진짜 무슨 뜻이에요? 무슨 용사? 참전 용사 그런 용사입니까? 병사? 용감한 병사? 바짓다는 뭐죠? 네. 조금 있다가 게시판 한 번 더 보겠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 노동 관련입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 중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이게 무슨 법인지 왜 해야 되는지 등등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묻고 싶으신 질문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3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는데 아직 청와대 오자 회동 중이겠죠? 네, 아직 브리핑 고지가 안 된 걸 보면 뭐 아직 안 끝났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 그러게요. 한 2시간 끝났더라도 아마 문안 정리를 하느라고 그럴 수 있겠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시간에 참 이 뉴스 다루기가 애매한데 언급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한 2-30분 있으면 브리핑 할 것 같은데 적어도 6시 전에는 그렇다고 또 말을 섣불리 하기가 제일 애매한 시간에 양정대 기자가 재수없게 걸리셨는데 그냥 뭐 이거 크게 틀려도 문제는 탓할 바는 아니고 회담 전부터 뭐
합의가 그렇게 떡 부러진 게 나오겠느냐 이쪽 전망이 좀 더 많았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예.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 야당도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민생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공론을 모아내고 이 공력을 하나로 이 통합시켜내야 될 이 상황에 갑작스레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공론을 분열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구체적인 합의보다 조금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걸 예상하게 하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오전까지 지금 대변인을 배석시키냐 마냐 이거 가지고 청와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대체로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뭐 가급적 정제된 그러니까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5자 회동도 앞부분의 환담 정도만 공개를 하고 예.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회담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이 문재인 대표가 이런 모두 발언을 할 거다라고 회담이 시작된 직후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쨌든 양쪽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문재인 대표의 공개된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도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3자 회동 때 사실 그 모두 발언을 준비해간 원고를 아주 그 박 대통령의 연전에서 쭉 읽어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때. 오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예. 어쨌든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노동개혁 추진 문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해놓고 집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니 정부가 도대체 나 몰라라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구체적인 합의 뭐 이렇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곧 발표물이 나오긴 할 텐데 각자 당에 돌아가서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또 결이 다를 거고 어쨌거나 그렇겠죠. 네. 각자 얘기 세게 하고 평행선 달리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국정에 협조를 뭐 구한다. 이쪽에서는 귀를 열어라. 뭐 통치 스타일의 변화, 정치 스타일 변화 필요하다. 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커 보이지 않나 싶네요, 저도. 그러면서 뭘 이렇게 이거 하나 한다고 알겠습니다. 이따 뉴스 나오는 거 보기로 하십시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양 기자도 이거 말하면서 얼마나 지금 입 아프고 애매하고 그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서울대 사학계열 교수 36명도 집필 거부 선언했고, 집필 거부뿐만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역사학자들과 대안교재 다른 책 쓰겠다라고 국립서울대 교수들이 선언한 거는 조금 더 다른 의미와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여론도 지금 반대쪽이 조금씩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뭐 한길 리서치니 어디 저 여론조사 것들 이렇게 추세를 보면 새누리당 이거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좀 그런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의 흐름 자체가 국정교과서 반대 흐름으로 사실상 지금 좀 무게추가 기울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팽팽했는데 그렇죠. 화수요일 지나면서 이게 감지가 되네요.
지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가 사실 단적인 예인데, 지난주에도 잠깐 그 갤럽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주초 넘어가면, 이게 그 반대 여론이 상당히 좀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 역시도 지난주 갤럽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그리고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지금 충청권에서도 네. 지금 반대 여론이 급상승하고 찬성 여론은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은 어쨌든 역대 선거에서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충청권의 이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반대 여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TK 대구 경북 지역하고 PK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도 물론 두 지역 모두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긴 합니다만, 예. 지난주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찬성 여론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형국이고, 예. 반대 여론은 높아지는, 격차가 그래서 좁혀드는. 그렇죠. 격차가 좁혀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겁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쉽게 지금 수도권 몇몇 의원들이 이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많은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예. 어쨌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큰 두 축이라고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일 텐데, 네. 지금 다른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모처럼 그러다 합의를 보니,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둘 중에 한 명한테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다 봐야 이쪽 눈치 되네. 저쪽 눈치 다 봐도 지금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싶지만 쉽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그 총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뭐 전해들은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쨌든 영남권 텃밭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충청권 의원들도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움직임 아마 다음 주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 새누리당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좀 터져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런 국면에서 제일 대찬 소리 세게 할 사람 중에 하나로 이재호 의원을 저는 생각했었는데, 네네. 이상하게 요즘은 요번 건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자기가 뭐 이재호 의원, 친일이나 예. 걸린 것도 아닌데, 이재호 의원도 뭐 공천 때문에 눈치 볼까요?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예. 이재호 의원은 최근에 이제 저는 최근에 이재호 의원을 본 적은 없는데, 예. 이재호 의원과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다른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예. 이재호 의원은 이미 본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화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답답해서 얘기하기도 싫다, 뭐 딱 이런 분위기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10대 여론의 흐름이 목표치가 지금 기울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확실히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또 젊은 초대선들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한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국정교과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2017년부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도 밟고 이렇게 가자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2번의 토론회를 했어요. 국민TV에서 2시간씩. 2번 다 제가 사회를 봤는데, 2번째 토론회 때 그 참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의견 일치를 본 게, 교과서 제대로 쓰려면 한 4년 시간 잡아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은 부실교과서의 대명사로 통했던 교학사 교과서, 결국 한 군데서도 채택 안 돼서 뭐 이제 유명무실해져 버렸지만, 그것도 한 2년간 쓴 거랍니다. 집필하고, 책을 다 쓰고 나서 감수와 검수를 한 뒤에 필드 테스트를 거치나 봐요. 시범학교 몇 곳을 정해서 한 학기를 가르쳐 본답니다. 아니, 사실 그런 절차 없이. 없는 거지, 이번에는. 그렇죠. 그런 절차 없이 간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집필만 11개월쯤 하고 2-3달 동안 뭐 인쇄하고 어쩌고 해서 바로 2017년 3월 학기부터 배포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학서, 교과서 갖다 베끼는 일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참석했던 네 분의 면면이 좀 비판적인,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이긴 했지만, 호락호락, 국민들이 이 신이념 전쟁의 프레임에 말려서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좀 역풍을 맞을 거다. 거기에 의견의 일치들을 보이시더군요. 우리 안 기자하고 비슷한 관측이었어요. 이 역사교과서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좀 편향돼 있다. 네. 그러니, 이거를 좀 바로잡는 그런 역사교육을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적극적으로 좀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이 학계에 뭐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자라고 하면서 그 결과물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좀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국정화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 마치 여론몰이 하듯이 몰아가려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역사학계가 뭐 좌파 일색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주체사상이 좋다고 배우고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 결국은 이제 도대체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역풍을 맞은 건데 예.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사실 정부 여당에 결코 유리하게 돌아갈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친 선친인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문제, 친일 논란, 친일 의혹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데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오르는 오히려 좀 그런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미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상 비밀 독립군이었다. 그렇다며요. 라는 주장을 그런 설도 있다는 주장을 이 공당의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해놓은 터라 예. 이게 오히려 좀 기름을 끼얹은 듯한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박정희 친일 논란, 친일 의혹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하고 공당인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밀 독립군이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친일 논란, 친일 의혹은 훨씬 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논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도달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 결코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국면이 흘러갈 가능성 더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박정희 씨가 비밀 독립군이면 나는 뭐뭐뭐다. 이 시리즈가 지금 SNS에 오늘 대유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한욱 한국교원대 교수가 이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그걸 이제 조국 교수가 재인용을 했는데, 박정희 씨가 비밀 독립군이면 히틀러가 쉰들러다. 그 쉰들러 리스트에 쉰들러 있잖아요. 네. 유태인 구한. 뭐 통렬한 뭐 글 같던데, 어쨌거나 탁월한 정치인은 난세에서 역사를 바꿔내고 함량 미달 정치인은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정대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15분 됐습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경제뉴스 그리고 진짜 인터뷰 이렇게 이어가죠. 비밀 독립군이라고? 아이고 배야. 낭만고양이님, 히틀러가 쉰들러다.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묘에 침을 뱉네요. 에라이. 그러셨습니다. 썸녀와 나 묶음. 선녀와 나무꾼을 썸녀와 나 묶음. 이런 기발하십니다. 예, 이 질문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의 9.15 노사정 합의는 법률 위반인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정부와 어떻게 싸워서 노동법 계약을 저지할 것인지 궁금하다. 네, 저도 꼭 묻고 싶은 바인데 이 문안 그대로 묻겠습니다. 소소님, 여론이 좋지 않아도 교과서 문제는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하는 것은 예상된 시나리오일 거다. 관련해서 국사교과서를 꼭 역사학자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이미 정부 측 인사로부터 나왔다. 참고로 2011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과 어느 정도 각오하고 진행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네이버에 있는 아마 이게 지식인 거기에 올라왔던 건가 보죠. 2011년 11월 20일에 올린 거군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교과서를 바꾼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답이 네이버 기사들 모여있는 데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박근혜 아줌마가 일본한테 지배당했던 게 다행이라고 말을 했었다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뀔 거라고 쓰여져 있던데 진짠가요? 그건 싫은데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힌 건 나도 아는데. 이게 지금 질문인데 질문 속에 자기가 들은 바를 지금 확인도 하는 그런 질문이었군요. 답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정보 찾아내는 솜씨가 대단하시군요.
말투로 봐서는 뭐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년 또는 뭐 중학생 정도가 쓰여 묻지 않았을까 싶은데 허호 그참.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가만히 있고 세월호법 합의해준 새정년을 기억한다. 이제 노동법 개혁,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겁없이 밀어붙이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새누리당은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새정년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셨고요. 취옹지의 무슨 닉네임일까요? 취한옹 옹을 우리말로 하려니 참 쉽지 않군요. 나이든 취한 분의 지의? 뭘까? 뜻? 네. 정말 줏대 있는 국방장관이라면 만약에 너희가 우리 의견에 반하여 북쪽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북과 동시에 너희에게 선전포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장관이란 자가 일국의 국방장관이 그런 말은 못하고 말이야. 저 정도밖에는 안 되다니.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출신이 맡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요. 예, 전혀 취하시지 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윤 앵커님. 이강윤의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볼륨 관련해서 평상시 청취자들이 지적해왔던 게 오늘 제가 듣다 보니까 확실히 느껴집니다. 앵커맨 하다가 이제 코너 넘어갈 때 광고가 나오는데 볼륨 차이가 확 느껴진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광고 나올 때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와 제 입 사이가 뭐 한 주먹 하나도 아닐 정도로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가 봐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광고와 광고 아닌 거가 일정한 볼륨 레벨로 나가도록 세팅은 해놨건만 왜 그럴까요? 예, 바보 운주님. 김무대포. 아마 김무성 대표 얘기하는 거죠. 김무대포의 성남시장 청년 배당에 대해서 매표 행위라고 했네요. 이재명 시장의 답변 속이 후련합니다. 청년 배당이 포퓰리즘이라면 기초연금을 시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원조 포퓰리즘이 아니냐. 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정작 그 원조격인 박 대통령에게는 왜 포퓰리즘을 따지지 않느냐. 네. 이재명 시장이 이래서 통렬한 맛이 있죠. NLL에 통곡하고 난리 났다 뭐 그러더니 일본한테는 빗장을 열어주는 현 정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모든 정부 조직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발적인 호구입니다. 호구라고 오케이 마리님. 네, 소주값 올리는 거 가지고도 분노를 많이 터뜨리시는군요. 차라리 서민을 찍이라 이 닭대가리야. 이게 아마 경상도 분이신 모양이죠. 아까 바짓다 용사 그거 보니까 그 뜻이 굉장하더군요. 바르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자. 아주 좋은 뜻, 좋은 말들 다 모아놓은 것이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 뉴스 겸 짧게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채권단 대우조선 해양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거 백지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의외인데요. 일단 금융당국, 채권단 결국 대우조선 해양의 추가 지원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네. 사실 당초 예상은 한 4조 원 이상 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죠. 뭐 생존을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이 대우조선 해양, 어쨌든 이 구조조정의 돌발 변수가 생긴 셈인데요. 네. 정부의 입장은 일단 이 회사가 먼저 고강도 자구 계획을 해라. 그리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 충분한 자구 계획이 마련됐다라고 판단되면 사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대규모 손실에 따른 책임론에다 뭐 여론까지 뭐 혈세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이 받아왔죠. 그러자 이제 정부가 갑자기 선 자구 계획 후 정상화 지원으로 방향을 이제 튼 셈인데요. 어쨌든 이 주채권은행단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한 만큼 뭐 경영 정상화까지는 뭐 회사도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뭐 임금 동결이라든가 파업 포기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에 대해서 대우조선 노조 측은 이미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좀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재무 상태는 심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 실사를 보니까 올해만 5조 3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와. 부채 비율이 4,000% 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 감기 드신 모양이에요? 약간, 네, 목 관리 잘 하시는 아주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자, 그나저나, 그래도 물을 건 물어야죠. 아니, 5조가 넘으면 이거 회생 가능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누적된 이 부실을 한꺼번에 털다 보니까 나온 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채권단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이 판단을 하건데 과연 이 5조가 넘는 적자 올해만 그런데요. 물론 뭐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왔다. 장부상은 흑자를 내온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자산 매각과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남아있는 걸 따져보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신용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죠.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C등급이나 뭐 D등급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뭐 A, B는 이제 금융지원 없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지만 C등급의 경우에는 채권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요. D등급을 갖게 되면 법원이 주차해서 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제 C, D등급 받은 이 부실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해 영업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런 기업들이 뭐 채무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년간 계속해서 채권단의 보호 아래 있는다는 겁니다. 예. 즉 공적 자금을 수혈받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좀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번만큼 이런 관행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뭐 정부가 이제 보호막을 쳐주다 보니까 이런 부실 한계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공적 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 약 3,300여 개 이런 이제 한계 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아주 정밀하게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나서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정하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실만을 이제 전담하는 채권 회사를 만들어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을 착수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부는 또 개별 기업은 민간한테 맡기지만 그러나 산업별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뭐 조선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이 철강이라든가 중복 투자. 그렇습니다. 중복 투자돼 있고 구조가 많이 이제 많은 중복돼 있는 것은 통합하거나 이제 M&A를 통해서 산업 재편에 올인하겠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빅딜이라는 명목하에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이렇게 기업 간 주고받았던 그런 이제 이 큰 그림에서 산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LG는 반도체 내놓고 삼성은 자동차 포기하고 뭐 그때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분식 회계도 드러났으면 대우그룹은 그래서 해체시켜버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우조선도 참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왜 나라 돈, 국민 돈 들여가지고 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또 뭐 속 터지는 뉴스입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그 관련 세수가 급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는 2배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세수를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한 15조 원가량 세금이 더 거쳤습니다. 와. 경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세수 어떤 데 늘어났냐를 보니까 담뱃값 인상 효과도 컸고요. 예. 그다음에 증시가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증권 관련 세금도 늘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 거래가 엄청 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올 초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뛰니까 담배에 붙는 담배세가 한 갑당 기존의 354원에서 841원입니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는 뭐 앉아서 이제 담배 부담금 수입이 지난 2004년에 1조 6천억 원에서 이제 아마 내년에 거칠 세금은 2조 9천억 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담배값 인상의 최대 수혜는 정부다. 정부만 속으로 웃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2,000원씩이나 거의,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2배가량 올려버렸는데도 수요 탄력이 다시 원짜리로 돌아왔다니까, 뭐, 너무 당연하고. 이제 뭐, 소주값도 올린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담배세 증가했는데, 오히려 금연사업 관련 예산은 줄었어요. 이거야말로 면종 복배, 국민들에 대한 배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담뱃값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 정부가 내세웠던 게 국민건강 증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담배세 재원, 과연 국민건강 증진에 얼마나 쓰였느냐. 이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추가로 걷어들인 담배 부담금으로 이제 각종 사업 계획을 짜면서 수입의 28%만 본래 목적에 맞는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떤 데 쓰이느냐? 일반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뭐 R&D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의료시설 확충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배정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 금연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었는데요. 내년 금연사업 예산은 1,315억 원인데 올해보다 160억 원, 10% 넘게 줄어든 겁니다. 뭐 당연히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실제로 세금은 2배 늘었지만 금연 예산 깎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좀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담배세 그렇게 2,000원이나 올려놓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이거 국회에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용 용처가 그래서 이제 뭐 R&D라든가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의료시설 확충이라든가 이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일반 예산으로 이걸 전용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쓴다고요? 네. 딴 부에서 손 안 대는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의원? 자, 40대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참 이분들이 허리인데 경제 체감 고통지수가 가장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딱 제 얘기인데요. 집안채 은행에 저당 잡히고 하우스 프로 사는 40대 중간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들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뭐 100%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3분기 체감 경제 특징과 시사점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성인 남녀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 3분기 중에 체감 경제 고통지수를 산출해 보니까 여기 이제 체감 경제 고통지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응답자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체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업률, 소득은 늘었는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증가한 게 아닌지, 그리고 문화 여가비 지출은 어떤지 등을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들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자리였습니다. 아하. 응답자의 평균 체감 실업률은 15.2%입니다. 네, 지난 어마어마하네요. 7월에 통계청이 발표했던 실업률이 3.7%거든요. 5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니까 40대 경제 체감 고통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 뒤를 50대, 30대 순이었는데 40대 역시 이 40대의 경우에는 이 체감적으로 의무 지출하는 증가비율, 그러니까 뭐 각종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직간접적으로 이제 지출해야 되는 비경직성 이 지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소득별로 보니까 중간 소득층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답변을 했고 직업별로 보니까 자영업자가 가장 높았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이제 고통스럽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중간 소득계층이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더 고통을 크게 느낀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네요. 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거 정말 본인이 의사표현을 해서 사인하고 낸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건희 회장 체면 세워주려고 했는지가 궁금하던데 맞습니다. 200억 원을 청년 희망 펀드에 기부하겠다고요? 사실 그 이건희 회장의 이제 올해 배당금은 1,758억 원입니다. 국내 뭐 부동이 1위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이 회장 입장에서는 정말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자라고 해도 예. 200억 원을 선뜻 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설만 난무한데 과연 오늘 200억 원을 청년 희망 펀드에 기부하겠다. 그럼 이게 정말 자발적인 건지 아닌지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삼성 측의 이 발표를 보니까 청년 희망 펀드의 삼성 사장단이 한 50억 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200억 원 정도로 내는데 합쳐서 250억 원을 출연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은 개인 재산을 기탁한 것이다. 이 회장이 당초 이제 수재위원금 등을 기부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놓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 회장이 지금 내겠다 안 내겠다 의사표명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기부에 관한 한 따로 묶어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평소 인재 양성을 중시했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200억 원 했는데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나 냈느냐도 궁금한데요. 내긴 냈습니다. 근데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지금 뭐 상속 증여세 재원 마련이 급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 임직원, 임원들이 냈던 50억 원 내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나저나 이번에 뭐 아버님 저 이런 게 생겼는데 어떻게 한 200억쯤 낼까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화가 오간 게 아니고 평소에 뭐 돈 쓰거나 저 기부해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대강에 정해준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정말로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서 소통을 하는지 그런 거 참 궁금한데 통 말을 안 하니까 말이에요. 자, 마지막 소식 듣죠. 실적 발표 시즌인데 현대차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안 좋다면서요? 9% 가까이 뭐 줄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이제 3분기 환율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이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죠. 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의 반사이익 여기에다 이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됐으니까 정말 현대차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실적은 실망스러운데요.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3분기 매출은 2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3분기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 줄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밑돌면서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데요. 특히나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과거 두 자릿수여서 뭐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3분기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4%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요. 예. 현대차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시장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 실적도 많이 났습니다. 뭐 미국, 내수, 중국 시장 모두 판매가 줄어서 과연 이거 4분기에 만회가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구조적인 걸로 보십니까? 일시적인 걸로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해외 비중이 많습니다. 매출 비중이. 네. 국내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 경쟁력을 좀 갖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네. 해외에서도 지금 FTA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이 가격 경쟁력과 환율에 의존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연비, 이런 이제 뭐 디자인 이런 것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아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차량 판매 대수 면에서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지만 네. 정말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가 설명해 주시면은 뭐 재정이건 화폐건 실물 경제건 싹싹 들어와요. 근데 혼자 신문 보려면 좀 깝깝해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은수미 의원님 자주 연결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TV 네. 이강윤의 오늘의 이강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반갑네요. 지금 막 청와대에서 들어온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체 이탈 화법의 극치를 또 한 번 봅니다. 대통령이 네. 오늘 이랬답니다. 올바른 역사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 문제로 변질됐다. 속상하다. 이럴 자. 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황당하다? 제가 이 속보 들어온 걸 보고 뭐라고 멘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만 딱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 해야죠. 아까 은수미 의원님과 인터뷰한다고 예고는 했고요. 청취자분이 네. 질문도 몇 개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선 예. 첫째. 정치인들이 봉투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은수미 의원님 노란봉투법 이거 뭡니까? 아,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파업권뿐만이 아니라 아예 가족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잡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요. 예. 만들려고 하는 법이죠, 지금? 아니요, 만든 법이에요. 아, 만들어졌어요? 이미 발의는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발의했고 6월 말에 지금 상임위까지는 올라가 있어서 네. 이번서부터 국회에서 논의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왜 노란봉투법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배상을 막자라고 처음에 제안을 해주신 이제 배춘환 주부라는 분이 누구? 배춘환. 예. 이런 분이 주부님이시네요. 처음에 이제 기사를 뭘 이루셨냐면 쌍용차 정예고자들 거리에 계신 분들이 40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거 기사를 읽으신 거예요. 예, 그때 그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 공분을 그래서 샀죠. 이게 기가 막혔던 거죠. 도대체 월급도 못 받는데. 그러게. 그리고 월급은커녕 벌이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47억을 배상하라고 하냐. 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47,000원씩 해서 10만 명만 하면 갚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47,000원을 잡아서 보냈는데 옛날에는 왜 지금은 월급이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아하. 예전에는 그것이 노란 봉투. 맞아요. 아버지 그쵸? 현금으로 받으실 예, 때 저도 아버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런 월급을 받았던 가장들이 사실 이제는 손배소송을 당하면서 거리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돕자라는 의미로 이제 노란 봉투에다가 그런 47,000원을 넣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금이 답지를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정신을 살려서 왜냐하면 그 성금의 10% 모금된 성금의 10%를 법제도 개선에 쓰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라 하면 누굽니까? 여보세요? 이라면서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손잡고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의원 및 의원에게 저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저하고 조국 교수가 주도를 했었는데 그 교수에게 법제도 개선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법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1년 정도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의견. 네. 여보세요? 은수미 의원, 제 말 들리십니까? 아하, 이게 방향을 타나요? 다시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은수미 의원 응원합니다라고 청라혜선님이 말씀해 주셨고. 네, 연결할게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지금 예산소위 중에서 환노위 위원장실에 잠깐 나와 있어요. 잠깐 나오셨는데 방향을 네네. 탔구나. 아무튼 여의도에 전화 트래픽이 많아서 그러는지 저도 정치부 국회반장하고 통화할 때도 가끔 이러는데 아무튼 여의도 기가 세요. 자,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조국 교수하고 해서 1년간 15분쯤 모아서 스터디를 했다. 10여 분 정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네.
토론도 하고 외국 사례도 외국 분들도 모시고 해서 심포지움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만든 법이에요. 네. 다만 그 정신을 살리려고 노란봉투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 잊어버릴 것 같고 좋습니다. 명색이 네. 언론인인데 이런 법이 통과됐다는 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통과는 아니고 발의만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최종 본회의 통과돼서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 아직은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게요. 그런데 자, 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몇 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싹 모아보면. 연간 보통 1,000억에서 2,000억이요. 와, 연간이요? 연간. 예, 매년. 아휴, 그 쫓겨난 노동자들 일자리 잃고 거리에 나와서 절박하게 생존 투쟁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려야 할 법원에서 니들 손배소로 이거 토해내라라고 한 게 1,000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너 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네. 손배에서 빼줄게. 혹은 너 그냥 퇴직하면 나 퇴직 못하겠다고 막 버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너무 그렇죠. 억울해서 그러면 손배에서 빼줄게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죠. 노조 와해 공작의 그렇죠. 대표적인 악랄한 방법으로 쓰는군요. 가장 악랄한 방식이라 돈으로 권리를 못 갖게 하기 때문에 그걸 네. 한번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처참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때 KC 그 똑같은 일을 당한 여성 조합원께서 네.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그 편지 일부를 읽었는데 네. 그걸 당하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10여 년 이상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편지 글을 읽다가 저도 참 목이 메었는데 네. 그걸 한번 당하면 하여튼 그 정신적인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직장을 저도 한 몇 개월간 잃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예. 초조하고 고문이에요. 내가 막 무리해서 떨어져 나왔다는 건 당연할 뿐더러 암담하게 느껴지고 예. 제가 제 구실을 못하는 이런 거가 그렇죠. 굉장히 막 시달리게 하더군요. 네네. 그런데 하물며 이 생산직에서 그냥 정리해고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이렇게 일시에 때로 이렇게 당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쌍차에 그 자살하신 분들 이것만 해도 막 미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8명 목숨을 잃으신 거죠, 결국. 자, 그래서 우선 그걸 좀 여기서 어떻게 이 대목에서- 막아볼까 하고 어쨌든 시민들하고 확심해서 발의는 했고요. 예. 그 과정이 꽤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전망을 물으신다면 이번 국회 때 통과 힘들어요. 그걸 토크쇼를 하는데 노란봉투 토크쇼라는 걸 했거든요. 예, 엊그제 했죠. 그래서 인터뷰 그때도 신청했는데. 똑같은 기분이 나왔어요. 네. 이거 전망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 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올해 내년 안 되면 또 국민이 청원을 하시면 돼요. 입법 청원을 하시든가 예. 아니면 저 같은 국회의원이 다시 20대 때 또 그 법을 발의해서 또 싸우면 돼요. 19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높다 하더라도 국민께서 다시 청원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국회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이 다시 입법 발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반복적으로 자동 폐기를 불사하고 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계속 싸우자. 될 때까지 조금은 더 즐겁게 싸워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은수미 의원님 다우십니다. 그 건강하고 넉넉한 낙관성에 기초한 분명한 투쟁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취자 질문 하나 하고 노란봉투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이효리 관련은 마지막으로 밀어놨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청취자분이 올리신 질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9.15 이른바 노사정 합의는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 이런 불법을 가차없이 저지르는 정부와 어떻게 싸워서 노동법 개혁을 저지할 생각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선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 헌법 제32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9.15 합의는 2개의 지침하고 5개의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으로 할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번에 동영상 만들었어요. 예. 페이스북이나 트윗에 보시면 이 지침은 국회에서 막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침까지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4가지 액션 플랜 이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5분짜리 올려놨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은수미라고 치면 돼요? 네, 은수미라고 치면 페북이나 트윗에 다 올려져 있어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제가 제안을 했고요. 또한 제가 의원이니까 국회에서 막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5개 법안을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5개 법안을 다 받고 거기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환노위 법안 소위에 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막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8대 8이에요. 네, 동수네요. 그래서 부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야당 환노위원들은 같은 의견이어서 다만 저희들이 이제 막는 과정에서 굉장한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이 되든 홍보물이 되든 카드뉴스가 되든 왜 5개 법안에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동영상이나 카드뉴스를 통해서 알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론이 이 노동합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막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이 특히 또 그런 확산 및 전파에 능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맞아요. 노동합법, 노동개혁 반대, 재벌개혁하자. 이런 이런 가벼운 행동들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제가 동영상에 넣어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좀 바꿔보면 그래도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은수미 귀여워라고 뜹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노란봉투법 아들을 태권도비를 아껴가면서 47,000원을 보냈던 배춘환 처음 그 아주머니의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자동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제주에 내려간 이효리 씨도 그 캠페인 참여했다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하고 인터뷰 냈죠. 그러니까 배춘환 씨가 처음에 보내고 나서 이효리 씨가 그 배춘환 주부의 편지가 저희 어깨를 톡톡 두드렸듯이 제 편지와 이 47,000원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쓰셨어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거든요. 하여튼 개념 이효리 맞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47만 원 혹은 470만 원을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시민으로서, 토박한 시민으로서 행동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고 노란 봉투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 55분 됐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목요일 하루가 또 저뭅니다. 저는 내일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